5.18 폄훼 발언 당사자들에 대한 한국당의 자체 징계 결과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파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열띤 경쟁은 합동 연설회장에 이어 오늘 TV 토론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5.18 망언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징계, 반쪽 징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조치가 국민들을 보지 않고 핵심 지지층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전대의 흥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탐 대실한 정치적 실책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망언하신 분들을 제명 조치하라는 것에 찬성 입장을 내보내고 계셨는데 예. 특히나 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조차도 찬성 여론이 높았었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습에 실패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꼼수라는 비판이 계속되니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럼 당원 당규 다 무시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다시 반론을 했거든요. 김병준 위원장 입장은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 왜냐 그러면은 뭐 새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5.18 같은 경우에는 보편 타당한 역사적 가치가 이미 평가된 그런 역사적 비극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편 타당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 놓으니까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기와 환경, 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야 사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시기와 환경 자체가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됐죠. 뭐냐 그러면은 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한국당이 여기에 수구적인 보수 그리고 어떤 보수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또 그런 색채가 덮어질수록 야권의 한국당 제외한 야3당은 그만큼 공신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하겠습니까? 그런 좋은 호재가 있는 것이고 여권의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실책에 대한 부분도 비판도 많이 나오고 예.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정체 또는 하락 뭐 이런 국면들이 나오고 뭔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남북 대화의 국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의 제1야당의 한국당을 소위 표현하자 그러면 좀 수갑을 채워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여야 사당이 주장하는 그런 바에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그만큼 상대적으로 또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걸 소위 방어내기가 힘에 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연 당규 무시하자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병준 위원장은 당규 이야기를 하시고 예. 정책위 의장은 한 발 더 나가셔서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네. 저는 오늘까지도 한국당 지도부가 수습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 되레 화를 키우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면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컨대 한국당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면 약속하신 대로 지도부가 광주에 갔었어야죠. 예. 광주에 가서 지도부가 사과하겠다는 것도 아직 시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 왜곡법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예. 진정한 사과의 뜻이 있다고 하면 역사 왜곡법에 찬성하겠다는 당론을 신속하게 모아서 피해자와 국민들께 당이 진정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야 하는데 그런 몇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뒤로 미룬 채 여전히 여야 사당과 공세를 주고받는 정치 행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발언도 모양은 여야 사당에 대한 대응 모양이었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코 한국당을 위해서도 올바른 지도부의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참
그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자체죠. 정치는 현실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비중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2, 3년 동안 정당의 구실을 사실상 못하다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재활과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악이든 선이든 간에 5.18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을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등등의 의원들이 네. 활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어쨌든 당원과 당규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당원과 당권을 무시하고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희 의원을 제명했다. 그럼 한국당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원과 당규의 후보로 참여를 했으니까 이게 유예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 돼 있기 때문에 당원과 당규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은 뭐 이미 제명돼 있지 않습니까? 제명된 그런 상황인데 그 여기에 당원과 당규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유예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가 비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줬다. 정말 꼼수다. 어떤 당원과 당규를 위배한 것에서 좀 변칙적으로 이용했다. 이러면은 이 꼼수다. 또 비판의 소지를 받다. 또 그다음에 5.18 민주화에 대한 정의적인 어떤 개념 이 부분을 상실했다. 이렇게 논란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광주 그 80년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로 그 죄를 받습니다.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방금 했던 얘기를 보면 뭐 전당대회 끝나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김병준 위원장 임기는 27일까지고요. 네. 그럼 차기 지도부가 과연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 자격일 때 당 지도부가 보궐령을 발동했는데 예. 만에 하나 해당 의원들이 당선자 신분이 되면 최고위원. 과연 한국당이 지금 들끓고 있는 사회적 여론에 비추어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다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제 대전 연설회 장에서 이제 김진태 후보와 김순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대단한 세과시를 보여줬거든요. 예. 아마도 한국당은 이렇게 우야무야 넘어간 상황 이후에 어떤 그런 당 내의 핵심 지지층의 여론에 큰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과 같은 또 국민 민심의 동떨어진 메시지도 또 네. 나오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김 위원장께서 공언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이후에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는 네. 겁니다. 당 지지율을 다 까먹은 다음에 조치를 한들 그게 과연 당을 위한 길이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에라도 사회적 민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만이 한국당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흐름, 그 민심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부 의원들은 제명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 권혁기 춘총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과연 당대표가 선출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또는 최고위원 선출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후에도 이것이 뭐 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위야무야 될 것이다고 보는데 뭐 일종의 예단이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또 그런 예상이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최고인가 당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 첫 번째 이제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상 전력이 있죠. 어떤 전력이 있냐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좀 직접적인 공세적인 질문을 해서 이러면 막가자는 겁니까? 이 예. 질문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런 상황을 두고 유야무야 본인의 명예까지 걸려 있는데 이분이 처리 않고 그냥 넘어가겠느냐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이 프레임이 결코 한국당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편 타당한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왜곡했는데 이걸 안고 총선을 치른다? 이런 필패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걸 엎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는데 이걸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단을 하자 그러면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권과 최고위원회의 어떤 당락에 관계없이 아주 그 민심, 즉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정서적 동향에 맞는 그런 조치가 해야 될 걸로 저는 봐집니다. 윤리위에서는 어쨌든 단호하게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네,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것 봅니다. 같은데 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 확실히 되려면 지금 제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도 역시 통과가 될 거라고 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에서 윤리위를 개최했다는 것은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여야 사당에서 그 특위를 통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명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했다는 것은 향후에 개최되는 국회 윤리위에서도 예. 제명해도 여기에 막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실질적 제명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리위의 이 부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민심에 그대로 저항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네. 과연 당이 이걸 빨리 틀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프레임을 그대로 각을 세워서 간다? 이건 이기는 장사가 아니죠. 예. 하실 말씀 더 첨언하실 말씀 저는 있으시죠? 한국당이 단호한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지난 지방선거 때 부천 시민을 폄하한 이부망천 발언을 했던 정태욱 당시 대변인을 예. 사실상 출당 조치, 자진 탈당을 유도하여 즉각 조치를 했거든요. 그때는 시기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국민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할 때는 즉각 조치를 하고 전당대회라는 내부 행사를 치를 때는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중시하고 예. 이런 이중잣대로 정당을 운영해서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당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한국당에 해를 끼치는 조치로 연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5.18 망언 카드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그 카드가 좀 먹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들어서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친구예요. 기호 3번! 시간 타가지고. 파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남에 감사합니다. 후보자 여러분, 정정당당하고 멋진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 영상들 제가 다 뒤져보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김진태 외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김진태를 외쳤습니다. 지금 저 현상은 좀 어떻게 저 보십니까? 현상은 일종의 에드벌룬 현상, 즉 에드벌룬을 보고 거기를 고개 돌리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지, 예. 아니면 저번에 깔리고 있는 김진태, 즉 박근혜 대통령의 정서가 그대로 투영된 것인지, 이건 이제 투표 결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투표에 대한 득표 숫자와 충성도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숫자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단순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에드벌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것이 좀 성숙하지 못한 문화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당대회는 어느 개인의 축제가 아니고 어느 특정 정파의 축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축제 형태로 박수를 받고 환호가 돼야 되는 것이지, 특정 후보가 지금 공공한 입장이 있다 해서 그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저런 표현, 이런 것들은 한국당 내 정서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형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수법이 있었습니다. 복수법.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법이 있었죠. 이게 고려 때 경종 때 나타난 법입니다. 예. 예, 선대에서 저지른 죄를 후대에서 갚을 수 있는 법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게 복수법이거든요. 이것이 전체적인 민주주의 정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꾸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얘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는 그것을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당은 어느 개인의 정당이 아니고 어느 개인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전체적인 다원적인 형태에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전략적으로 뭉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특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는 발디딜 틈 없이 물새 틈 없이 막아보겠다라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나타난 그림을 가지고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과연 한국당이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토양이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후보도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이 당에서 쫓겨나지 않게 지켜달라, 김순례 의원을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거든요.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제 이분들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친박 정치 세력의 부활만 도모하는 전술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어제 발언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한국당 스스로 자해하는 행위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요. 반증은 이 전당대회 초기 때만 해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한국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격차를 대선 이후 최소 격차까지 쫓아갔었거든요. 네.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다시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정치 세력의 부활을 도모하는 대가로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하는 예. 그런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수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친박 정치 세력이 다시 정치에 나서라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만이 정치 세력의 부활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로는 결코 국민의 재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쯤에 오늘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네. 5.18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각을 세우는 느낌은 별로 안 났어요. 후보들 간에. 내용을 대충은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5.18 문제 가지고 특별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적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은 사람 몸으로 치면 우리 몸의 화상과 같은 상처입니다. 그걸 다듬고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이 보편타당한 그런 생각인데, 이걸 정치 권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5.18 1980년도 5월 17일에 민주화운동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대한 재조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순수성, 조사에 대한 심화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를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정치 권력의 악용이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이제 끝물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자꾸 이런 어떤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또 오늘 한국당의 TV 토론에서 이 부분이 특별하게 각을 못 세우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당사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막말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좀 그 부분을 질타하거나 뭐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김진태 의원은 위기자 기회죠. 예. 아무래도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기회보다는 위기가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행히 당권을 확보해서 당권 주자가 되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좀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전체적인 흐름이 또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에서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입시킨 일종의 원흉으로 꼽힌다 그러면은 정치 생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확장성이 그만큼 협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정치 당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다음 스텝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스텝이 사실상 대권입니다. 대권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협소적인 아주 좁은 정치 철학 가지고 과연 확장성 있는 대중의 지지를 받겠느냐? 못 받는 것이죠. 다른 후보들이 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실리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당 내부에서는 강경도 있고 온건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모두 다가 한국당의 지지자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명 처리해야 된다라든가 특별한 명확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탈박 이야기하고 개혁보수 이야기하는데 5.18 같은 내용을 어제도 연설문에서 최종적으로는 빼고 오늘 TV 토론회에서도 강경하게 이야기하진 못했거든요. 이 부분 역시 비슷한 의도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기사 검색을 하고 들어왔더니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5.18 망언에 대해서는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 강력히 강하게 징계를 했죠.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제명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한국당 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비박 후보이시고 예. 선거의 총선의 확장성을 슬로건으로 삼아서 중도층, 이제 무당파의 표심을 공략하겠다. 이런 노선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랬는지 5.18 망언 발언이 나왔을 때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약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또 그런 비판을 받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TV 토론 때는 만일 자기가 대표가 된다면 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과 무당파의 지지는 본인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예. 어떻게든 간에 친박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플러스로 더 얻을 것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행보는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할 경우에는 오 후보의 계산대로 표심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오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보시려면 진정성 있게 한국당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당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명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만이 오 후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태극기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자가 확장성에 대한 의문부를 제시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극기 세력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전혀 아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되면 김진태 의원과 황교안 겹치게 되는 거죠. 겹치게 되면 겹치게 누굴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강성 지지자분들은.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분석이 분분한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아니고 당에서 하는 특정 투표일 경우에 투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밴드웨건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밴드웨건 현상은 실질적으로 당에서 투표할 때 왜 그게 두드러지냐 그러면은 다른 언더독 즉 동정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천과 관련돼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투쟁과 가치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만한 후보한테 줄을 빨리 서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나의 것이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가 밴드웨건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대세다 이러니까 그게 줄을 서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투표 지지층이 약간은 조금 혼선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층과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층이 약간의 색깔이 짙고 흐리고
그런 차이가 좀 전체적인 있습니다. 비슷하긴 예. 합니다만 좀 더 온건 쪽에 있는 친박 성향의 지지층들이 황교안 쪽을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 있고 나머지 좀 강성들은 이제 김진태 후보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겹친다 하더라도 서로 이것이 이제 누가 덕이 되고 실이 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미 황교안을 정했는 그런 쪽의 입장들은 전혀 이것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미 고착화되었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오시면서 TV 토론회 좀 보고 찾아보고 오셨다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TV 토론회 첫 데뷔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습니다.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좀 평가를 처음이지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방송 출연 준비하느냐고 전 분량을 보지 못해서 네. 주요하게 새 후보 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네. 요지만 잠깐 봤습니다. 근데 느낌은 황교안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유력 주자로 1등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는 메시지도 내시고 빅텐트론 여야 가릴 거 없이 1등 후보는 항상 빅텐트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신이 당선된다는 걸 전제하에 이후에 당 운영까지 염두에 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서 주요 사회 현안과 타 후보들의 송곳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메시지로 사실 일관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황 후보의 단점이다라는 또 이제 여론도 생겨났었죠. 그걸 의식하셨는지 오늘은 5.18 망언에 관련돼서 김진태 후보의 책임론을 또 강하게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황교안 후보도 결코 어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치 지도자의 철학, 사회적 이슈, 정책에 대해서 항상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타 후보의 검증 무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1등 후보는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 마크맨들이라고 하죠. 가장 많습니다. 이 기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상대 후보, 해당 후보에게 질문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 검증 무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당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그때그때 명료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실언이 나옵니다. 네. 1등 후보가 실언으로 정치권에서 쓸쓸히 퇴장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시간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편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군 관장께서 재밌는 지적을 하셔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비산비합니다. 산도 들도 아닌 대답이죠. 그런 모호성이 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손해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반로가 생기거나 방어적인 방어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이 비산비하라는 게 명당을 고를 때는 최고의 적지적소 장소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야만이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은 비산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명당다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문제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가 봐야 되는 겁니다. 풍랑과 경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키를 잡게 되게 되면은 이게 배가 난파되기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황교안 전 총리는 당내 개파가 없어요. 그 개파가 없는 상태에서 총리의 자격으로 당대표에 됐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배가 어디로 끌려가겠느냐. 이거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거기서 황교안 전 총리 지지했던 의원들이 과연 지나친 충성심 그리고 진실된 충성심을 했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천을 했다 그러면 어쩌면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대표 되고 공천까지가 그 임기 끝인지도 몰라요. 이게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과 경랑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공평하고 또 인적 청산까지 해가면서 이걸 배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더 주도적인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한국당의 미래가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TV 토론 저는 방송 전까지 좀 계속해서 확인을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있었으면 좀 양상이 달라졌을 재밌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른 얘기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후보 본인에게는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사실상 진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예. 당 전당대회 흥행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당의 흥행을 지켜냈다라는 그런 명분을 이번에 얻고 출마를 하셨죠. 예.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황교안 후보보다 많이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바탕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낙선이 되느냐가 오 후보에게 큰 상처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무상급식 논란으로 이제 중도 사퇴를 하면서 당의 입지가 사실 좀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예. 양측의 세를 제외하고 오 후보를 독자적으로 지지하는 세는 보도상으로도 봐도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락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 후보가 한국당의 미래지향적인 당의 활로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면서 득표와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 당에 필요한 인재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세훈 후보는 큰 성공을 거둔 전당대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유의미한 2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뭐 당권을 잡는 게 좋겠죠. 네. 그러나 당권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2등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등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나요? 배제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부분들이 좀 유의미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참패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회군한 그런 명분도 없어지게 되고 오세훈에 대한 가치 자체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미해야 된다는 것은 향후 대권을 보고 확장성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지만은 과연 이 방향이 어떻게 터져 나올까 이걸 좀 주셔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은 비박계의 단체적인 기류입니다. 예.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비박계의 대표적인 주자로 나선 걸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박계의 조직적인 실어주는 것 같진 움직임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예.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거 막판에 비박계가 총걸기를 하든가 예. 단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친박의 색채를 벗어나야 된다. 오세훈 후보를 믿어줍시다라고 그렇게 단체 행동에 나설지 예.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봐. 그냥 나중에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가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변수인데 다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냐 그러면은 황교안 또는 김진태 의원이 당권이 됐을 때 비박계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이 됐을 때는 어떤 위치가 될 것인지 이 실리 계산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한 수면같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2주 정도 앞으로 이제 다가온 전당대회 이야기 계속 해봤는데 2주 정도 남은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방미 대표단이 미국을 갔다 일부 의원들은 돌아온 상태. 빈손이다, 성과가 있었다, 의견이 조금씩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핵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예. 정치권에서 이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 밝히셨듯이 방북을 하신 경험이 20년 전의 상황이시거든요. 20년 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관련해서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로 상황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하고 이제 평양을 방문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평양 거리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이제 제가 눈여겨서 봤는데 거의 다가 2018년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옹호하자 이런 슬로건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은 2013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핵 변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로 나아가자 이런 결정문입니다. 그 결정문이 노동당에서 결정된 이후에 아시다시피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20년 전과는 달리 북한의 이번에 비핵화 의지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 결과로 2차 북미 회담까지 네.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라든가 또는 조야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북핵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핵 문제 해법도 그렇고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에 대한 내용이 의회 지도자와 전문가 그룹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부재 차원에서 그런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문희상 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네. 미국을 방문하여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미 의회 지도자와 미국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런 소통회의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은 북한도 백악관과 미 국무부를 예. 넘어서서 미 의회 지도자, 미국의 전문가 그룹과 많은 교류와 소통을 함으로써 북핵 의지를 의심하는 국제사회의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2차 북미 정상회담 네. 괜찮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끝나야죠. 네. 이게 뭐 어느 전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잘 끝나야 되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오늘 발표됐나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이 뭐 종전협정이라든가 이런 비핵화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갤럽 조사가 거의 반반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팽팽하다는 것이죠. 뭐 이번에 국회가 여야 대표들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만 그건 방문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또 방문 목적이 결국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를 이루겠다라는 게 방문 목적이었죠. 그런데 생각이 다르니까 몸도 이제 따로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대로, 한국당대로.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게 좀 이제 슬프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도 방문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인식하는 정보가 옛날에 90년대 초중반에 대한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말만 빌어본다 그러면은 이 공조체제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어줘야지만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